Hi, Sam. Hello. 안녕하세요. 커피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이제 영어를 안 하고 살기로 했나 봐요. 네, 이제 영어하기 좀 귀찮아가지고 한국말로 할게요. 아니 이렇게 읽기도 해요? 네. 표현법을? 진짜 스펠링 못해요, 아예. 스펠링을 못 쓴다고요? 네. 나고 짧은 단어는 되긴 한데 커피 긴 단어는 안 돼요. 고마운데 아이스 커피는 유리잔에 부탁해요, 다음부터는. 네, 앞으로 드릴게요. 네.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몸보신해서 그런지 표정들이 다 좋아. 초복이 영어로 뭡니까? 초복? First so hot. 중국은 second so hot. 말복은? 말복은 last so hot. 오, 말복은. 이 정도는 영어를 해야죠. 자, 오늘은 그러면 어제 yesterday 네. is 발음이 외국 1도 안 다녀오신 느낌 땅인데. 일단 yesterday는 was. was 과거에. 혹시 법조 삼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법조 삼성? 네.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법조 삼성이요? 예. 모르겠는데. 저는 안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법조 삼성이라고 혹시 알아요? 같은 삼성 아닐까요? 아, 그 삼성? 네. 법조 삼성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조계 위인 3명. 여기 전주에는 유명한 그 법조인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선생님, 법조 삼성이라고 아세요? 유명하죠. 덕진 연못에서. 법조 삼성. 야. 많은 분들이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법조계 우리 전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 분의 별 같은 분, 세 분의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실 정도의 키맨이라면 어떤 분일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집안분 아니실까요? 우선일 수도 있겠다. 이 세 분이 서로 이렇게 사돈지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역사학자일 수도 있겠다. 역사학자. 네, 왜냐하면 요즘 역사학도 다양한 분야로 과학의 역사만 연구하는 과학사학자가 있잖아요. 네. 저는 법조사학자 아니실까? 잠깐만, 쌤 혹시 거기 계신 우리 키맨 분 인상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좀 스마트해 보이시나요? 스마트해 보이긴 한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행복해 걱정 안 보이세요? 되거든요. 방송 출연 힘들게 사는 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궁금하니까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나와주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스마일. 판사님, 일어나서 인사드려요. 예, 저도. 서울에서 지금 전주까지 오신 거네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전북 처음이신가요? 아니죠. 제가 2014년부터 2년간 전주에서 법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5년 만에 다시 전주에 오니까 어머님의 품 같은 그런 따뜻한 고향 냄새가 납니다. 제가 고향이 군산이지만 외갓집이 전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어쩐지 아니 인상에서 전주 오빠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주 오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려요? 맞습니다. 판사님은 좀 엄숙하시고 좀 진지한 모습이신데 개그 감각도 아주 좋으시고요. 항상 또 유쾌하시고 스마일하신 모습이 법정에서는 좀 안 그렇죠. 또 그 자리에 가서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니죠. 사람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적절한 모습과 아마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또 종편에서도 그 많은 분들의 그 시청률을 올리신 그 인물이시잖아요.
근데 김병도 선생님은 여러 활동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김병도 선생님은 절대로 먹을 것 하나도 일제와 탄압할 수 없다. 과연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삶의 본질은 뭐고, 충분해서 기소 중지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공소장하고 같이 사표를 냈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 책을 다 읽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으셨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렇죠. 허위 진술이 될 수가 있어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저 세 분의 지금 사진이 앞에 있는데 어떤 분이 김병로 선생님이고 어떤 분이 최대규 선생님이고 이거는 제가 김웅 보지 선생님. 않고 넣습니다. 연대 순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가인 선생님과 그다음에 최대규 검사님 그리고 김홍섭 바우로 판사님.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저는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왕실망입니다. 야, 아니 거의 아나운서 안 됐으면 사기꾼이 되셨을. 와, 아니 책의 내용을 물어봐야지. 178페이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가운데 분이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왼쪽이 최대교 검찰의 양심, 오른쪽이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님입니다. 맞습니다. 법조 삼성 세 분의 평전을 저술해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법조인으로서 귀감이 될 만한 한번 세 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는 우리 전라북도가 청백리의 고장이다. 또 그리고 법조인의 성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 법조인들에게는 마음이 흔들릴 때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취조로 삼고자 했습니다. 제가 법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전주법원 판사들도 잘 몰라요. 하물며.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하고 제가 머리말을 써서 제가 법원장으로 있을 때 이 책을 냈습니다. 저는 조금 네. 부끄럽지만 이제 이 법조삼성 공부하기 전에는 이 가인 이 말을 듣고 그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가인인가 아니면 절세 가인. 가인이여라 예 그 가인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너무 송가인 부러웠어요.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조 삼성 세 분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선배님들이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판사와 검사들도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세 분을 꼽습니다. 첫 번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사법의 독립을 시켰습니다. 네. 두 번째 화강 최대교 검사님은 정치권의 압력을 뿌리치고 검찰의 양심과 검찰의 용기를 또한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섭 판사님은 삶과 법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종교적으로 성찰하셔서 사도법관이라 불리웁니다. 세 분 다 공통점이 정말 청백리의 삶을 사셨더라고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고 또 일부러 어려운 삶을 택하셨고 그 당시에는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돈을 받는 뇌물을 받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대법원장님은 청렴할 수 없으면 법원을 떠나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나 대법원장도 도시락으로 밥 먹고 나도 목도장 하나로 지금 9년간 결재도장 찍고 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판사가 그만큼 명예만 주었으면 됐지. 어떻게 그 부귀를 누리느냐 그런 거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해서 대법원장이니까 관용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며느리나 아들들이 손자들 차 태워달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차가 대법원장 차지 어떻게 손자 차냐. 라고 그냥 며느리까지 면박을 줄 정도였거든요. 최대교 검사님은 별명이 누룽지 검사, 고무신 검사였습니다. 그게 서울중앙검사장으로 계실 때 이제 도시락이 마침 없어가지고 혼자 누룽지를 까먹었는데 기자들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딱 걸리신 딱 걸린 거죠 그냥. 그리고 신발도 이제 고무신 신고 다니고요. 그때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검사장 시절에도 봉투 붙이는 거 옛날에는 집에서 아내분이 아내분이 풀 자식들하고 붙여가지고 함께. 먹기도 하고 또 학비를 못 냈다고 자제분들은 해요. 학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김홍섭 판사님은 더 가난하셨죠. 뭐 그가 자제분이 한 8분인가 아주 이분이 아들들을 많이 낳으셨는데 정말 그 제대로 밥기도 못 먹을 정도로 했고 엄청 근검절약 하시고 이렇게 사시니까 가족들이 조금 힘들어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아들이라면 싫어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중심이었을 수도 있을 자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렴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분 한 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창에 가면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인 뭐가 있을까요? 아, 이 공부 안 했어요. 아, 저만 공부했네. 가인 연수관이 있습니다. 왜 쳐다봐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쌤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 판사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야, 이 쌤이 직접 준비한 거예요? 네. 설마 그랬겠어요. 제가 좀 인물은 더 괜찮네 이렇게 보니까. 아, 그건 저희가 얘기해요.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죄 아닙니까? 자, 잘 모르겠 아직 첫 판단 번째 어렵니다. 판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산인의 스승. 그러니까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 세 분의 스승이 계셨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888년에 태어나셨죠. 네. 그래서 양력으로. 네. 그래서 김병로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한약을 공부했죠. 네. 유학을 공부했는데 그 스승님은 조선 유학의 마지막 대종인 간제 전후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5살 때부터 아마 13~14살까지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나중에 신학문도 배우고 법학도 했지만 가인 김병로 선생의 가슴의 밑바탕에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선비 정신이 그 양반의 평생 지주가 아니었을까 해서 첫 번째 스승은 간제 전후 선생님이고요. 예. 두 번째 스승은 김병로 선생이 의병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전라북도의 면암 최익현 선생님이라고 약간 칠순되신 그런 유학자인데 이분이 그 나이 들은 나이에도 의병을 일으켰거든요. 김병로 선생은 피 끓는 젊은 청년으로서 나가서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각지에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셨죠. 그렇지만 결국은 패배를 했죠. 제가 볼 때 김병로 선생님은 말과 글로만 하는 선비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을 빌린다면 행동하는 양심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승은 연암 최익현 선생. 세 번째는 이 6살 때 1894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역사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동학 농민운동이죠. 고향인 전라북도 순창 복흥에서 멀지 않은 정읍 고부죠. 거기에서 일어났는데 전봉준 장군이라든지 그런 농민거래 활동이 아마 어렸을 때 다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조금 젊어서 방황할 때는 동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애민정신 그리고 우국지사의 마음을 심어준 녹도 장군 전봉준 이렇게 세 사람의 스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김병로 선생님 집안 자체가 또 훌륭한 집안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선 유학사에서 문묘에 배향된 분이 18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황, 이 선생처럼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유학자들만 왕의 곁에 모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하서 김인후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1500년 초기의 분인데 인종의 절친이자 스승이셨습니다. 순창에 오셔가지고 지금 쌍치면에 가면 훈몽제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그분의 후손이죠. 그리고 하미인곡, 송미인곡, 관동걸 공파죠. 가사문학의 대가인 정처 선생님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랬군요. 아무튼 이렇게 집안도 조선의 전라도의 가장 뛰어난 유학자인 김인호 선생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딱 지금 모습도 다 어떤 그 선비의 모습이 딱 그 기계가 딱 있지 않으십니까? 느껴져요. 이게 아마 두루마기를 입고 지금 대법원장이실 때인데요. 대법원장일 때도 두루마기에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유학길에 오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력 투쟁의 길, 하나는 교육을 통한 구구운동의 길 두 가지였죠. 근데 김병로 선생님은 의병 활동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건 게임이 안 된다. 무력이나 사람 수로 봐서. 그래서 나는 신학문을 배워서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공부를 했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등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서 법화를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15년에 일본에서 유학을 끝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법학 교수로 가르치다가 1919년에 판사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판사로서는 자기 뜻을 못 펴겠다 해서 1년 만에 법복을 벗고 1920년부터 민족 변호사로서 운동을 하게 되죠. 네. 재판할 때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이렇게 변론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이게 정치 의식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유죄일 수 있지만 민족 의식으로 봤을 때는 죄가 없다. 유죄이다. 당신들도 그러니까 일본인 당신들도 만약에 우리 조선인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가진 것을 이 사람들이 했을 뿐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론을 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용기였죠. 일본 일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재판정에서. 네. 대단하신 그래서 거죠. 아무튼 그 당시에 좀 민족 운동 변호사님 많으셨지만 이분이 가장 넘버원으로 가장 네. 지도자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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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말로 하면 인권 변호사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신간의 활동도 하셨다고 저는 들어요. 신간회가 무엇인지 배우셨죠? 학교 다닐 때. 질문은 신간회. 이게 신간 편하다 이런 신간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이게 김병로 선생님 하신 거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죠. 신간회. 뭡니까, 선생님? 1920년대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두 가지 계열이 있었습니다. 민족주 계열 그리고 사회주 계열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1926년도 그때 부지기에서는 항일을 일제 항거할 때는 좌우가 없다. 네. 우리 좌우 합작을 해서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하자. 그런 단체가 일제 시대 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간회입니다. 김병로 당시 변호사님은 1929년에 중앙집행위원으로 그리고 30년에는 집행위원장으로 넘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아시겠지만 광주 학생운동이라든지 또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소작투쟁 또는 노동투쟁을 많이 했는데 김병로 선생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변론도 하고 또 언론에 홍보활동도 하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셨죠.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31년에 사회주의자들이 탈퇴를 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좌우 합작 항일 단체였던 신간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계뿐만 아니라 항일 단체 운동까지도 사회운동도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까지도 정치운동도 하신 리더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시세끼. 삼시세끼. 약간 그 청백리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삼시세끼를 다 챙겨 드셨다는 거는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부당한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자급자족 영롱하면서 삼시세끼를 해결했다. 뭐 이런 의미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1934년에 지금 서울의 도봉구 창동 그 당시는 변두리였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로 은퇴를 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느냐?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죠. 만주 사변 일으키고 그래서 그 1920년대 때는 비교적 합법적인 독립운동이 가능했지만 34년 이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병로 선생님은 절대로 먹을 것 하나도 일제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도저히 합법적인 변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 업계를 은퇴를 하고 도봉구 창동으로 은거를 해서 직접 본인이 농사도 짓고 양계와 양돈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변호사로서의 수입도 다 버리고 또 민족 명망가로서의 명예심도 다 버린 거죠. 정말 그렇게 위치해 있는 분이 아무런 걸 다 버리고 10여 년 동안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시조, 성산문의 시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비록의 푸세꺼댄들 그 누이 따에 났다뇨 뭐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전주 KBS의 수준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옆에서 윤중현 선생님께서 어려운 뭐 시조 얘기를 MC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자, 귀환. 농사를 그만두시고 예. 해방 이후에 김병도 선생님이 미 군정 치하에서 법무부장을 하셨어요. 사법부장 하셨습니다. 요즘 말은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종 그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이라는 법률도 만드셨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네. 대법원장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김병로는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이승만 씨가 싫어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은 가인밖에 없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건데 3가지 요소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지조와 절개, 두 번째는 실력, 세 번째는 경륜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현실에 타협을 했지만 민족 변호했고 또 마지막 10년 동안은 아무런 수익도 없이 혼자 은거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 법학 교수를 하셔가지고 아주 법학의 실력도 많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법, 형법 등 우리나라 기본 법률을 다 초안을 만드셨습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주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법을 정치에 외압해서 막아줄 수 있는 걸 힘이 있었다. 정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는 미군정 치하였는데요.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고 네. 그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법의 독립입니다. 감히 저기 뭐 누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자기들에 유리하게 재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런 나라에서는 닉슨의 워터게이트처럼 쫓겨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권한이 집중됐잖아요. 네. 그래서 감히 막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동연 선생님은 정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딱 그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그 특정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니까 불만 있으면 항소하라고 공개적으로 네. 했던 그런 일화도 있죠. 1952년에 그때 수도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치 파동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이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대표적인 사람이 서민호 의원이 있었습니다. 서민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대통령을 지지한 현역 장교가 총으로 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국회의원들도 총이 있었습니다. 네. 서민호 씨가 총을 꺼내서 쏘아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이 됐겠죠. 네.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다. 네. 쏘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서민호 의원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다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재판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김병로 대법원장이 판사가 내린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항소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진짜 따끔하게 인침을 놓았죠. 마지막 5번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키워드는 역시 이제 5.16 쿠데타 아하. X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병로 선생님이 57년에 이제 대법원장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정치 활동하십니다. 네. 자유당 말기 이승만 독재를 비판했고요. 또 1960년에 4.19 의거가 나자 직접 정치에 뛰어들으셨어요. 우리 고장 순창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였잖아요. 법무관 출신인 다른 후보가 떨어졌어요. 낙선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나 대법원장이니까 다 알겠지. 순창 사람은. 방심하셨군요. 네, 방심 지금도 우리나라 젊은 도민들도 법조 삼성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5.16 쿠데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로 대법원장님 말씀이 아무리 무능한 정권도 군사 정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씨가 쿠데타 이후에 민정 이양을 하려고 하니까 직접 자기가 정당을 만들으셨어요.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당 대표로서 야권 후보로 출마하겠다. 근데 그 당시 또 다른 야권 후보가 윤보선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랬는데 윤보선 씨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 씨한테 졌잖아요. 그러자 우리 김병로 선생님은 정말 그 자기가 야권 후보 그리고 민주 계열의 집권을 위해 힘썼지만 힘이 부족해서 졌다는 거에 낙심을 하고 정계 은퇴를 하시고 바로 그 다음해인 64년 1월 달에 77살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사실 묘비명에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좀 적어놓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셨는지 이 묘비명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무릇 시대의 탕류 앞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는 거기에 굴종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피하며 숨어 사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탕류와 더불어 마주 싸우면서 끝까지 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는 만인 가운데서 하나를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같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으로 모든 결의의 이 희망 속에서 살다가 애도 속에 가시니 한 분 계셨으니 가인 김병로 선생이 그이시다. 영의정이신 김병로 선생님 얘기는 충분히 좀 들은 것 같고 예. 또 이제 의정, 좌의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이셨던 예. 하강 최대교 선생님 얘기 너무 궁금하거든요. 1901년도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에서 태어나셨죠. 아마 13살 때까지 한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조선 고등 문관 시험, 우리로 말하면 사법고시 시험이죠. 그때 공부를 해서 1934년에 일본 일제시대 때 검사로 약 10여 년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대부분 검사들은 다 잘렸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다시 검사로 임명되어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고등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때 이승만 정권의 독재 그리고 상당히 부패가 많았지 않습니까? 부패한 고위 공무원들을 눈치 안 보고 오로지 그 탐관 오리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는 엄단해야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부패한 고관들을 기소해서 검찰의 양심이다, 검찰의 용기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최덕교 검사님은 한 20년 생활에 사표를 3번 내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33년 됐는데 한 번 판사로서 사표 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검사는 그만큼 외풍에 바람을 많이 쏘이죠.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고 외부, 내부 압력을 넣는데 세 번의 사표가 사수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인 그 일제 시대 검사를 할 때 일본인 순사가 한국인 절도 피해자를 조사하다가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층부에서 기소 중지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공소장하고 같이 사표를 냈어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사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를 했죠. 그 김구 선생님 암살 사건이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현장 검증을 가셔야 되는데 헌병대가 지키고 있어서 검증을 초반에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약간 외압 아니에요? 그렇죠.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은 사실 이승만 씨가 알게 모르게 지시했다는 게 지금의 통설인데 그런데 이 양반이 중앙지검장으로 계시면서 엄정히 수사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살살 보니까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네가 직접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해라. 총장한테? 예, 그래서 총장 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내가 수사권자고 내가 기소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하느냐. 당신은 감독만 해야지. 이러면서 사표를 냈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이 양반이 검찰의 양심 용기로 빌려온 것은 이명신 사건입니다.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여성 장관 이명신 장관이 있었는데 상공부 장관. 네, 상공부 장관인데 돈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건 대통령의 넘버원이니까 수사와 기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양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부정부패가 그 당시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적이었는데 그래서 기소를 했죠. 그러자 법무부 장관은 바로 사표를 냈고요. 선생님도 어느 정도 재판이 마무리되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사표가 실패였습니다. 마지막 사표군요. 세 번째 그래서 사표. 아무튼 정권의 가장 핵심 인사였던 상공부 장관을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장관도 사표 내고 자기도 나중에 사표를 내는
법조 삼성의 마지막 후배가 되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는 바오로 김홍섭 판사님에 저는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왜요? 약간 이분을 표현할 때 법이 안에 성의를 입으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형수들의 아버지셨잖아요. 바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께 쓰셨던 거 보면 천주교 신자이셨는데. 예, 영세를 받으셨죠. 예. 네. 이 양반은 1915년에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에서 태어나셨고요. 해방 이후에는 처음에는 검사를 하세요. 근데 또 이 양반은 그 유약한 아주 인간적인 성품이셔가지고 그걸 도저히 외풍을 못 이겨가지고 1년 만에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인처럼 농사를 지니까 가인 선생이 대법원장이니까 너 나라의 중요한 동량 지제인데 어떻게 거기 있느냐. 그래서 판사로 임관을 시키셨죠. 이분이 20년 동안 판사로 계시면서 전주 법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아까 세아 씨가 말한 대로 늘 자기는 일상생활이나 재판할 때 과연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삶의 본질은 뭐고 삶과 종교, 죽음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같은 보통 판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성자 같은 삶을 사셔서 이분이 사실은 문학가세요. 시도 쓰셨잖아요. 시와 수필 그리고 스케치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그만큼 아주 문학적인 성품이셨고 또 그것을 또 종교적인 고뇌를 평신도로서 쓰셔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처음에 영세를 받으려고 할 때 몇 가지 책을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무상을 넘어서가 있죠. 김홍섭 판사님을 사형수들의 대부, 사형수들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1956년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 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안사령관이에요. 뭐 나는 수도 떨어뜨리는 그런 거였죠. 아주 권력을 남용하자 허태영 대령이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재판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도법관께서는 직접 교도소로 가셔가지고 사랑의 복음 그리고 회개와 재생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허태영 씨가 선생을 대부로 모시고 카톨릭으로 영세 입교를 합니다. 그 선생님은 많은 사형수들을 찾아가서 역시 그 종교로 기여를 해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선생님이 66년인가 돌아가셨을 때 사형수 대자들 사진 10명이 함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법조 삼성이 성이 뭐냐? 스타냐? 스타가 아니죠. 성자, 세인트. 성자죠. 근데 사실 보면은 앞에 두 분은 좀 성자라고 하시기에는 좀 그렇죠. 올곧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정말 세 번째 김홍섭 사도법관 바오로 선생님은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사셨어요. 항상 모든 재판할 때마다 고뇌하고 고민하고 또 다시 또 기도하고 특히 이런 사례가 유명합니다. 사형수의 아버지가 됐지만 또 그만큼 인간적인 고뇌를 한 게 그 당시 1960년대 때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잡아갑니다. 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우리나라 욕하게 하고 또 간첩 활동하라고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대가 달라 엄중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도법관께서도 어느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면서 판사로서의 고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눈으로 보시면 재판장에 앉아있는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 어느 편이 죄인일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행하게도 제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당신이 죄인이 되고 사형을 선고하고 선고받고 나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연민하고 여답다 이런 마음을 한 거죠.
사형전에 쓰실 때 서문을 쓰셨는데 그때 그 인용한 글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적어봤어요. 법학을 가장 잘 배우는 길은 위대한 법 사상가의 생애를 배우는 길이다. 네. 이게 보니까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법조 삼성의 생애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법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존경받는 그 선배의 사상, 생애를 살펴보는. 저도 지금 제가 판사로서 33년차 되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는 법만 알면은 재판 잘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법이라는 게 우리 인간과 사회의 삶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실력 같은 거 다 제외하고 첫 번째는 역사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우리 법이, 판사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데 대해서는 사회과학적인 또 인간에 대한 성찰,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판사는 법조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그리고 그것은 선배 법조인들의 삶이 다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네. 히틀러 치하 때는 어려웠고 또 뭐 미국의 어떤 때는 어려웠고 그때 법조인들은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법의 법치주의 양심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절대로 민법전에 육법전에 안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학 공부가 너무나 저도 그랬지만 법만 배워요. 법전만 공부하고 네. 그러고 나서 사회 나오면은 그런 것은 안 해도 일단 먹고 사니까 일을 하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세 분들은 결국은 청빈한 삶, 네. 그리고 양심, 네.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대에 관계없이 우리 시대 법조인들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가 단순했으니까 부패하지 않고 기계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아주 복잡해졌고 경제가 발달하고 네. 또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중시하죠. 법보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권리의식이 강해졌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요즘에 다 소송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판사들이나 모든 법조인들이 법뿐만 아니라 네.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찰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 법조인들이 법전에 법정에 갇혀 있지 말고 네. 물론 기본 베이스는 법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회 속에 법이 있는 거니까 매 사건마다 법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이 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재헌절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의 법조 삼성 어르신들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저도 긍지를 갖게 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그 못지않게 제가 좀 뿌듯한 게 우리 오늘 키맨으로 나와주신 우리 박형남 판사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식견이나 어떤 역사의식 이런 것들 너무 훌륭하셔서 저는 우리 이 박형남 판사님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동양이시고 선배 지역의 선배시라는 게 저는 그것도 정말 뿌듯하고. 법조 사성 들어가나요? 아, 이거 세아 씨가 연주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리신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법조 사성입니다. 그런 4명의 성자 이런 건 돌아가신 이후에 추존하는 거예요. 아, 돌아가셔야겠네요. 지금 생존해 계시니까. 너무 힘들겠어요.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박형남 부장판사님의 생생한 법조 삼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런 세 분의 법조인의 역사와 정신이 남아있는 곳이고 그 중심이 바로 전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장판사님도 또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저는 허락이 되는데 세 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군산이 고향이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군산에 박배하고 한잔 하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일단 녹화 끝나고 번외 토론으로 녹화 끝나고 번외 자유 토론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